인플레이션이 시장 자체를 해칠 만큼의 진짜 심각한 인플레이션인가를 봐야 돼요. 그러려면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이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타나는 게 지속될까? 지속성.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롬 파월은 처음부터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올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시장에는 이제 뭐랄까 자꾸만 나오는 내용들이 시장에 쇼크를 주는 요인만 있는 듯한 때라서 힘드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크게 그런 이유를 보면 시장이 어려워지려고 내지는 또 아예 힘들어지기 전조라든지 이런 뜻으로 보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을 가셨으면 좋겠는데 아주 큰 어떤 장세가 변화되느냐고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사이클 얘기를 할 때 유동성 장세라고 말하는 그 봄이라는 그런 계절이 끝나고 여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간절기 같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봄이 아니죠 이제? 그쵸. 오늘의 온도는 그렇지만 뭐 지금 사실 5월 이런 정도면 이 5월의 날씨 치고는 너무 더웠을걸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몰라도. 그런 식으로 이제 확연하게 계절이 바뀌기 전에 전액 계절과 바뀌는 계절의 중간쯤에서 그거를 확실히 이제 인식하는 데는 약간의 그런 혼동들이 있는데, 주식시장의 계절도 그렇게 그 계절이 서로 겹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언제나 그 의심이 일어나는 그런 구간들이 같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든지 간에 부정적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고 그 다음에 아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사이사이에 사실 굉장히 많은 매도가 쏟아지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의심 구간이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이런 쪽들이 떨어진다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수월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공매도 투자도 극성이고요. 그러니까 작년도 중간 같은 경우는 헤지펀드들이 예를 들어서 기술주 어떤 쪽을 투자해 가지고 굉장히 수익을 냈다면, 이제는 의심 구간에 들어간 뒤로는 어떤 주식의 매도, 그러니까 공매도를 통해서 자꾸 수익을 내려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한국 시장에서도 외국인 기관은 이제 같이 팔았다 아니었다 하는데 오늘도 샀다가 또 다시 이제 팔고 그랬던 것 같은데, 외국인들은 공매도에 투자를 할 수 있죠. 그럼 예를 들면 만약에 삼성전자 공매도를 치고 있다면 외국인들이 그러면 줄창 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 일단 자기네들 공매도 그거에 의해서 수익을 내려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는 그렇게 외국인들이 쉽게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고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엄청나게 받아내고 있죠. 역사상 이랬던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받으려고 해도 힘이 없었고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개인이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공매도 그렇게 쉽게 돈 집어먹지 못할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 시장 얘기를 들자면 이게 광범위하게 전 세계에서 똑같이 일어나지는 않으니까요. 한국 시장에서는 제가 보는 한은 과거 어느 때보다 기관과 외국인이 공매도로 수익 내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뭔가 대표님의 그 말씀이 저희가 좀 힘이 세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건. 특히 이제 종목에 집중하는 힘이 다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들은 공매도로 성공을 하겠지만 삼성전자는 집중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지금 삼성전자를 사고 싶다 혹은 기회가 되면 사겠다 이런 부분들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줄창 그 공매도의 작전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받아낼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버텨내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공매도에 투자를 한 쪽에서 하락시키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작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리포트 같은 거 사실은 뭐라 그러죠? 유포합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이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컨센서스를 자꾸 형성하려고 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언론 플레이라고.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어떻게 말하면 아니 리서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까지 하겠냐라고 했을 때 의도적이지 않게라도 부정적인 요인은 언제나 발견할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공매도 투자가 삼성전자 예를 들면 삼성전자 공매도가 높아졌을 때
외국계 증권사에서 그런 식의 리포트가 쏟아지고 힘을 받았던 적이 지금 우리 역사상 여러 번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쪽에서 일하지 않았으면 뭐 혹시라도 네. 뭐 나쁘게 보셔도 될 텐데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확인했던 사실이고요. 네, 또 그 업계 오래 계셨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도 일단 살포를 하고요. 네, 그래서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들도 하고, 그런 거 하면 어떤 쪽에서는 실제 매도를 일으켜서 이거 무슨 일이 있나? 라고 해서 따라 팔게도 만들겠죠. 네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것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 공매도는 지난번에 헤지펀드 사태가 일어났을 때, 게임스탑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제가 평평한 운동장이 아니라고 얘기 드렸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그쪽에게 유리한 여러 가지 작전을 구사할 수 있는 상황이 금융시장에 이미 있어요. 개인들은 좀 범접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이거를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뭔가 무슨 음모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공평한 어떤 경기를 할 수 있지는 않아요. 전에 제가 한번 헤지펀드의 어떤 그 면을 말씀드릴 때 그런 면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그 양을 왜 개인하고 헤지펀드는 다르게 주느냐. 빌황 대표 그쪽 일이 일어났을 때도 사실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개의 프라임 브로커 회사에서 중복해서 레버리지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10배 수까지도 동원할 수 있게 됐던 거죠. 엄청나네요. 네네네. 그런데 개인이 그런 자격을 프라임 브로커 거래도 못하지만 프라임 브로커는 헤지펀드가 거래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헤지펀드에게 공매도 때 주식을 대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로 수수료를 받는 회사죠. 그런데 이런 회사가 개인한테 대줄 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헤지펀드 쪽은 훨씬 더 많은 레버리지 쓸 수 있고, 이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만약에 공매도를 친다면 상대는 상당히 취약해질 수 있겠죠. 그쵸. 예, 그런 면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같은 경우는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는 그런 작전을 썼을 때 아마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공매도를 투자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국면은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면, 계속 하락을 시키려고 했는데 하락이 안 되고 시간을 끌다가 반대로 이 대상 종목이 올라갈 모멘텀이 갑자기 발생을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번에 20일 날에 미국의 초청 혹은 호출로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 정부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회의에 들어가게 되죠. 그랬을 때 사실 여러 가지 난관이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어떤 예기치 않은 호재가 터진다. 네. 그랬을 경우는 공매도로 밀어붙이던 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 주식이 올라갈 일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공매도를 쳤던 그 종목에 주식을 사서 메꿔놔야 돼요. 빌려서 파는 거니까. 그쵸. 그랬을 때 만약에 가격이 갑작스럽게 올라버리면 공매도 투자자는 뭐가 어려움이 있냐면, 일반적인 매수 투자자보다 훨씬 더 레버리지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네. 손해를 입을 때 크게 입습니다. 그쵸. 그리고 반대로 공매도를 쳤다가 이 추세가 달라져서 이걸 빨리 사서 갚는 그런 어떤 흐름을 저희는 숏 커버링이라고 하는데, 네. 숏 커버링의 모습은 무섭게 올라가요. 그래서 예전에 테슬라가 2019년, 20년도, 그러니까 19년도에 공매도 세력을 상반기에 괴롭힘을 당하다가 하반기에 박살을 내버렸던 게, 네. 테슬라가 박살을 낸 게 아니라 숏 커버링을 해가지고 사자가 들어온 게 얘를 더 올려놓잖아요. 네. 그러면 또 공매도 그 위에서 걸렸던 건 또 사서 갚아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주식을 점점점 더 올려놓으면서 전체적으로는 공매도 쳤던 쪽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게 되는 거죠. 네. 예,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는 한국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왔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얘기 시작했던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금은 계절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 같은 전문 투자자들은 이 바뀌는 계절에서 의심 구간이 발생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을 부추기는 투자가 훨씬 더 수월하게 돈을 버는 방법이죠. 그렇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지표가 나오면 그거로 인해서 의심에 의해서 따라서 행동한다는 게 뭐겠어요? 의심에 의해서 더 사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흔들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일단은 팔아버리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하락에다 투자하는 게 지금 이 의심 구간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그런 구간이 되고요. 일반 투자자는 그런 투자를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유를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하고는 다른 의미에서 이거는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뭐 올바르지 않다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는 그런 부분에서 취약해요. 그래서 조금 이따 제가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뭔 얘기가 나오든지 간에 자꾸 부정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들을 여러분이 그냥 크게 알고 계셔야 된다. 지금은 간절기처럼 네. 계절과 계절 사이에서 의심이 횡행하는 의심이 가동되기가 쉬운 그런 구간이고 네. 이 구간을 지나고 나면 이제 그 고통의 대가이기라도 하듯이 네. 상당히 좋은 모습도 주어진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라면 중요한 팩트는 찬찬히 들여다봐야 한다. 아, 찬찬히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제가 이 말부터 드리고 갈게요. 저희가 이제 기술주 위주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년까지는 유동성 장세였기 때문에 네. 주식이 스토리로 많이 올라갔어요. 스토리로요. 네. 네. 그러니까 스토리가 나오면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는 그 스토리가 너무 좀 멋지고 그쵸.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다 공감이 되고. 네네네. 그래서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향후의 장세는 넘버를 봐야 되는 거죠. 숫자를요? 네. 왜냐하면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토리로 올라갔던 부분은 다소 어떤 부분들은 내려왔다 다시 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혹시 궁금하시고 공부하고 싶으시면 다무다란일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그 내러티브 넘버스 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스토리와 넘버가 같이 있잖아요. 내러티브라는 그런 그거하고, 그러니까 실러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러티브 이코노미, 이게 뭐냐면 기술주와 항상 따라다니는 별명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술주는 스토리로 설명할 때 가장 강력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나간 유동성 장세는 그 스토리로 움직이는 부분이 워낙 강하고 뚜렷했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그 장세 근간에 개인 투자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강력했어요. 네. 근데 작년도에 들어오셨거나 그다음에 특히 뭐 올해 들어오셨거나 작년 연말에 들어오셨으면 아직 공부가 그렇게 충분히 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거에 좀 더 민감하냐면 스토리에 더 민감하신 편이죠. 네. 듣다 보면 그럴싸하고 공감이 되니까 네, 그쪽으로 마음도 가고 행동도 하시게 그렇죠. 되고.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기술투 투자를 말씀드릴 때 항상 이제 뭐 기술의 S커브, 네. 그 다음에 하이프 곡선, 뭐 40의 법칙 이런 걸 말씀드렸을 때 항상 기술의 스토리가 처음 나왔을 때 확 뜬다. 그쵸. 그런데 반드시 환멸의 하락이 있고, 그 다음에 침투율이 5% 이상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제대로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한다. 네. 이런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나 뭐 이런 것들을 투자할 때 도입부의 그런 스토리로 상승한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성장 주기에 들어갔다는 걸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 뭐 얘기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도 똑같이 이제 저희가 요즘 더 민감하게 기술주가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스토리가 있다 그러면 잘못된 게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데 넘버가 쫓아가는, 그래서 당장 지금은 현재는 스토리 상태인 주식도 있어요. 근데 그게 꼭 잘못됐거나 그런 건 아니죠. 만약에 그런 주식주 중에도 뒤따라 넘버가 증명을 해준다면 그 주가는 2년이나 3년이나 뒤에도 빛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에는 스토리만 있으면 다 올라갈 수 있었다면 지금은 자기의 진면목을 증명하는 넘버로 보여주고, 넘버가 실적. 네, 맞습니다. 어닝이고 EPS라고 보통 말하는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증명하는 시기가 됐다라는 거고요. 조금 전에 제가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건 지금 오늘의 쇼크는 인플레 쇼크였잖아요. 그러면 이 물가가 실제로 시장을 헤쳐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뭘 봐야 하냐면 지금이 투자할 때인가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하 없어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가치 있는 기업에게 투자했다면 후회 없이 대가를 여러분에게 준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일찍 줄지 오래 걸릴지는 어떤 게 가장 많이 좌우하냐면 시장의 사이클 모멘텀이 좌우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기업에만 투자했다면 여러분이 그
들어간 돈에 대해서 그렇게 날릴 거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단지 1년, 2년 뭐 이렇게 기다리는 건 좀 힘드니까. 그쵸. 네, 그런 면에서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거. 그래서 좋은 기업이라는 거는 어떤 측면이냐면 가치라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가치를 보는 거 1순위로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두 번째, 가격도 봐야 한다.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낮으면 좋은 투자죠. 그쵸? 그런데 어떤 때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일방적으로 낮게만 평가되는 그런 시장의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아무리 가치 있는 주식을 잘 골랐어도 시장이 일방적으로 그 주식이나 기업에 대해서 낮게 평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투자를 할 때는 항상 가치 있는 기업에다 투자한다는 거는 제1원칙이고 가장 중요하고, 혹시 내가 생각한 어떤 타이밍이 틀렸더라도 휴지 조각이 되지 않고 나한테 반드시 대가를 주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니까 이건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마음고생을 안 하려면 가격을 움직이는 그런 시장의 어떤 사이클이나 모멘텀도 중요하다. 될 수 있으면 충분히 공부가 되지 않았을 때는 쉽게 가치를 인정받는 시기에만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게 좋다. 일방적으로 디스카운트가 되는 그런 시기. 예를 들면 제가 2009년도 1, 2월 달에 코스피가 반토막이 나는 그 국면에서는 삼성전자가 5% 이상 빠지는 게 며칠씩 연장되고 이랬었어요. 이런 시기에서는 천하 없는 주식도 디스카운트 당한다. 그쵸. 그러니까 그 마음고생이 있으니 우리가 처음에 좀 초보자일 때는, 처음에 좀 충분한 전문적인 투자를 하지 않을 때는 시기도 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시기를 잘못 맞췄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내가 만약 정말 좋은 기업에다 투자한 것만 분명하다면. 그래서 어저께 제 그 증권사 동기가 왔었어요. 저 이제 사무실 이전한 것도 그렇지만은 뭐 오래 못 봤기 때문에. 그 친구 이제 증권사에 있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요즘 고객들 자기 고객만 관리하지 않고 이제 전체로 관리하는 그런 형태에 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증권사의 흐름 중에 뭐가 있냐면,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지점에 있는 PB가 고객으로 관리하는 고객으로 등록하려면 3억 이상이어야 돼, 자산이. 되게 많네요. 예. 그리고 3억 이하의 고객들은 다 무슨 디지털 자산 관리나 뭐 이런 식으로 시스템적으로 통째로 관리하는 쪽으로 다 넘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 당연히 증권사가 점점 인건비를 줄이고 지점을 계속 통폐합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요즘 고객들하고 막 계속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몇 명만 그러니까 좀 적은 수를 관리하던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 아까 말씀드린 전체 다 관리하는 막 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하고 통화하면서 자기가 한 얘기가 느낀 게 뭐냐면, 엄청나게 사고 판다는 거예요. 매매가 잦은 거네. 그러면서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그 많은 돈을 다 증권사에게 스스로로 주고 있는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증권사가 돈 좀 많이 줘도 돼. 엄청나게 버니까 요즘 증권사 실적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주는 거는 제가 그렇게 좀 지혜롭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딱 줘야지, 나는 돈을 못 벌면서 계속 그쪽에다 돈을 주는 건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약간 불안해지시는 만큼 매매가 잦아지고, 그러면서 비용도 더 많이 나가게 되고 약간 악순환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옆으로 이동하는 게 유리할 때와 이동하는 게 아무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시장이. 그게 뭐냐면, 시장은 막 올라가는데 내 거만 안 올라가. 그럼 이동하는 게 좀 유리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장이 떨어질 때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도 방법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순서가 엇박자 나면은 그냥 족족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기에는 우선은 이동 자체는 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시장이 좋을 때 내게 안 좋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모든 주식에 대한 의심 구간이니까. 맞아. 정말 작년처럼 다 올라갈 때 내 것만 안 올라갔다면 이동하는 걸 당연히 고려해 봐야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인플레이션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요거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인플레이션이 시장 자체를 해칠 만큼의 진짜 심각한 인플레이션인가를 봐야 돼요.
그러려면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이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타나는 게 지속될까? 지속성.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올지는 오늘 이제 제가 이 화면 보시면 저희 웬만하면 화면 보실 수 있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도 화질이 이제 다음번에 좀 보강을 할게요. 그래서 보면은 원래 예상했던 컨센서스는 0.2%, 0.3% 이거는 전월 대비입니다. 네. 그런데 실제 발표는 0.8%, 0.9% 상승 나왔어요. 이게 전년 대비로 환산을 하면 4.2%.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4.2%를 들으셨을 거예요. 네. 미국 4월 소비자 물가가 4.2%나 올랐대더라. 이게 뭐냐면 전년 기준으로 만들어 보면 그렇게 됩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08년 9월 이후 1995년 이후 최고치라고 이렇게 보셨을 네, 거예요. 네. 그 숫자만 들으면 쇼크입니다. 예. 그런데 이건 원래부터 어느 정도는 예상됐던 숫자라는 거죠. 저도 4%를 들었었으니까 이미. 근데 왜냐하면 작년도에 코로나로 인한 하락이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는 또 그것도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있는 하락이었기 때문에 네. 기저효과라고 아시죠? 전년 동월 대비를 하는 게 기저효과예요. 그랬을 때 아무 서프라이즈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핵심은 뭐냐면 지금 이번에 나온 숫자가 너무 생각보다 컸기 때문에 쇼크를 줬지만 더 중요한 건 지속될 거냐예요.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 한번 봐주시면 제가 이 숫자를 보게 해드리려고 사실 좀 크게 넣어놨는데요. 이게 보시면 뭘 보시면 좋겠냐면 윗부분 핵심 물가라는 거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밑에 따로 나눠져 있는 게 있는데 핵심 물가를 보시는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이제 보시면 전체 100% 중에서 핵심 물가가 79%나 차지하죠. 네. 그러니까 나머지 밑에 있는 물가는 차지하는 게 좀 적은 거예요. 네. 핵심 물가는 주거비와 의료비로 이제 크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가장 물가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고 핵심 물가라고 왜 써놨냐면 사실 오늘 발표된 물가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 테이퍼링을 하느냐에 쓰는 물가는 아니에요. 그 물가는 코어 PC라든지 이런 물가는 말에 나옵니다. 달에 이번 달 말에 나와요. 네. 그래서 연준이 참고하는 물가 지표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물가를 나타내는 거니까 시장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물가 숫자 아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러니까 4.2% 올랐잖아요. 전년 기준 대비. 그 4.2% 오른 것 중에 지금 주거비, 의료비, 그 다음에 중고차값, 자동차 보험료, 항공요금, 숙박요금, 공연 스포츠 입장료가 이제 다 구성 요인인데 보시면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주거비랑 의료비는 전월 대비 0.4%밖에 안 오른 거예요. 적네요. 전년 대비 2.1%밖에 안 올랐어요. 그리고 의료비, 사실상 의료비는 또 전월 대비가 되게 중요해요. 제일. 왜냐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기저효과는 예상됐었어요. 네. 근데 추세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제롬 파월이 말하고 있는 트랜지토리라는 게 일시적이냐 지속적이냐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속적이려면 추세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추세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전월 대비예요.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는 많이 올랐다고 생각한 이 의료비가 전월 대비로는 얼마 움직였어요? 0.0이니까 네, 안 움직였죠. 안 움직였네요. 네. 네. 그런가 하면은 사실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중고차나 자동차 보험료 얘네들은 중고차 보세요. 몇 프로 올랐냐면 전월 대비 10% 올랐죠. 와, 엄청 올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속등에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런데 지속성을 보려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봐야 그쵸, 되는데 그쵸. 주거비나 의료비는 추세가 크게 변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이지 않은 거죠. 아, 그렇네요. 그래서 일단 항공요금, 숙박요금, 자동차, 그 다음에 공연 스포츠 다 이거 뭐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여가. 그 여가가 지금 시점에서 보면 리오프닝이라고 말하는 백신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서 막 이제 커지고 있는 쪽이잖아요. 네, 네. 미국만 해도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지금 이런 얘기하면 거리감 느끼죠. 그쵸. 예, 그러나 미국은 이미 한 달, 두 달 전부터 백신에 의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술집에서 술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뉴욕주에서 그 얘기가 막 이슈가 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구매, 그 다음에 항공요금, 숙박요금, 공연 스포츠 요금이 뭐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높아질까요? 그러진 않겠죠. 옛날로 돌아가고 나면 더 높아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초반에는 그 보복 소비라 그래서 좀 더 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있다가 촥 나오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매일같이 공연을 가겠습니까? 그러진 않죠. 처음에는 못 갔으니까 막 많이 가지만 그 다음에는 점점 줄어들어서 과거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일시적인 물가는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거비나 의료비는 월로 보면 큰 변화가 없다. 거의 변화가 없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죠? 네. 이 인플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추세적이냐, 트랜지토리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일시적이냐 추세적이냐 이게 중요한데 네. 전체적으로 오늘 발표된 물가 안으로 쑥 들어가 봤더니 추세적인 요인들은 별로 급등의 흔적이 없다. 다만 일시적인 요인들은 많이 급등했다. 그러니까 기저 효과로 보나 아니면 월별 성적으로 보나 언제까지 정도? 7월 정도까지. 한 5월, 6월, 7월까지 정도는 네. 이 급등할 수 있는 팩트는 급등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얘도 맨날 그러지는 못할 테니까 한없이 올라갈 수는 네, 없겠죠. 돌아올 거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거 다 얘네가 돌아오더라도 추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려면 뭐가 움직여야 돼요? 주거비하고 의료비가 올라가야죠.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물가는 사실 숫자는 쇼킹하지만 네. 월가나 그 다음에 연준이 일시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럼 왜 이렇게 급등이 또 나타났느냐. 네. 예를 들면 주거비 관련해서도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물가 올라간 요인이 공급 요인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제가 직관적으로 딱 말씀드려볼게요. 자, 제 다음번에는 아주 뚜렷하게 보이게 할 건데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했어요. 자, 보세요. 이 차트는 뭐냐면 럼버라 그래서 목재값입니다. 여러 번 지금 시장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목재값이 엄청나게 올라. 얼만큼 올랐냐면 4배에서 6배 올랐어요. 보시면 이 수직 라인 보이시나요? 2020년 뭐 중간부터는 아주 그냥 네. 수직으로 솟았죠? 예. 그래서 나무값이 올랐으니까 주택 비용이 계속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사실 숫자적으로 보면 어떠냐면 평균적으로 미국에서는 그 주택 재고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어놓은 상태에서 아직 팔리거나 임자가 생기지 않은 상태가 좀 재고잖아요. 그러니까 나가기 위해서 준비된 거. 네. 근데 참고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미국 주택은 목조 주택이 대부분. 그러니까 뭐 특별한 주택들 말고 일반적인 주택은 다 목조고 두세 달이면 뚝딱 짓는다고 해요. 네. 예, 그래서 목재값이 가장 중요한데 어쨌든 목재 재고를 보니까, 그러니까 주택 재고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미국이 일반적으로 좋은 상태, 그러니까 괜찮은 상태는 6개월치가 쌓여 있어야 된답니다. 네네. 지금 몇 달치냐? 2달치. 예, 재고가 엄청나게 없는 거죠. 근데 목재값이 한몫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코로나 때문에 모기지 금리가 떨어져서 많은 사람이 집을 구입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주택시장이 좀 좋은 거죠. 어쨌든 자, 이 목재값이 이렇게 올랐으니 이게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비용에 의한 게 있고 좋은 거는 디맨드 프리라 그래서 수요가 올라가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인데 코스트 푸시도 이렇게 막강하게 쇼크를 줄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코스트 푸시도 좀 더 안에 들어가 봤더니 어떤 그런 인플레이션이냐면 보세요. 목재값이 올랐는데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나무가 없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 소우밀이라고 네. 이 소우밀이 뭐냐면 제재소예요. 제재소. 나무를 깎아야 집을 짓 거잖아요. 그쵸. 네. 제재소가 적어요. 아. 제재소가 문을 닫거나 안 하는 것도 많고 코로나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은 뭐 용 빼는 재주 있습니까? 똑같이 예, 재택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 닫은 데도 많고 원래부터도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거기다 뭐가 있냐면 지금 여러분이 이 원자재 값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수 있어요. 원자재 투자 이 상황에서도 해야 될까요? 왜 원자재가 나날이 올라가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답을 드릴 건데 만약에 이 원자재가 지속적인 어떤 그런 수요를 가진 코스트 푸시라고 말씀드린 그런 어떤 원자재 값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계속 나타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투자해도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가 없어서가 아니라 소음이라고 말하는 제재소가 부족해서 하는 거는 어디서 오냐면 작년도 코로나 때문에
공급을 확 줄여놓은 상황이었던 거죠. 네. 재고를 줄여놓았던 거죠. 우리가 만약에 회사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안 하는데 창고에다가 물건만 계속 생산해서 쌓아놓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주문을 안 했을 거 아니야. 제조하기 위해서 부품을 안 주문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쵸. 부품마다 재고가 적을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코로나 때기 때문에 확 줄여놨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금융위기 때처럼 천천히 경기가 회복됐으면 이런 쇼티지가 안 납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특이하게도 확 좋아졌어요. 네. 왜 확 좋아졌을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코로나 쇼크는 크레딧 쇼크가 아니라 인컴 쇼크이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넣어서 소득을 보존해 주려고 한 이유가 뭐냐? 소득만 보존되면 빨리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이 돈을 퍼부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냐면 그 과거의 어떤 리세션과 다르게 소비가 떨어지질 않았어요. 네. 계속 소비가 유지됐고 더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보세요. 두 개가 다 극단적이라는 거죠. 줄여놓은 셧다운이나 코로나라는 그런 팬데믹 상황에서 재고를 줄이고 공급을 줄여놓는 것도 극단적인 상황이었는데 네. 왜냐하면 일 자체를 못하는 적은 없으니까 그냥 예상해서 재고를 줄이는 거지 자기네 자체가 생산 자체를 안 했던 적은 없었는데 코로나는 안 했어 그냥. 그쵸.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재고가 적죠. 굉장히 이례적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또 어느 때보다 수입이 빨리 바짝 살아나 버린 거예요. 네. 그럼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주문은 넘치는데 재고는 더 극단적으로 빨리 떨어지고 그쵸. 그 다음에 가동을 안 했었으니까 생산 능력은 줄어들어 있을까요? 늘어나 있을까요? 줄어들어 있죠. 그러니까 생산력 낮고 그 다음에 재고 바닥이고 하지만 주문은 폭주하고 이 극단적인 게 모두 만나버린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인플레이션 상황이 독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자재가 폭등하는 걸 원인을 광범위한 수요라고 보시면 지금이라도 투자해야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공급 쇼티지 때문에 생긴 원자재 가격은 오래 가지는 못해요.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원자재 값은 오를 거로 보여지는데 단기적으로는 조정할 수밖에 없다. 자, 지금 요 차트도 하나 원자재 관련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이게 뭐냐면 만약에 지금처럼 그 서플라이 체인의 어떤 쇼티지 때문에 오는 원자재 값 상승은 80년도부터 다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렇게 해서 원자재 값이 폭등하는 거에 평균 기간이, 진행 기간이 9개월이더라. 보시면 여기 그 중간에 이 곡선 보시면 진한 선이 꼬부라지잖아요. 그쵸? 네. 예. 이게 지금 현재라면 그 점선 있잖아요. 과거에 이런 식으로 원자재 네. 값이 폭등했지만 원자재 수요 자체가 광범위해져서 올라간 게 아니라 순간적인 공급과 수요의 쇼티지에 의해서 생긴 원자재 상승은 9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지나고 나면 내려가기 시작하죠. 점선 내려가는 거 보이시나요? 그쵸, 그쵸.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자칫 고점에서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자재 값은 계속 빠지기만 할 수도 있겠죠. 네. 그죠?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곡선도 조금 꼬부라졌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단기적으로는 원자재 값은 조정할 거로 봅니다. 네. 다만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가 원자재 나쁘다라고만 하지 않는 이유는 바이든의 인프라 정책이 8년간 이제 통과하고 나면 4조를 쏟아붓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인프라를 확충하는 큰 정부일 때는 항상 오래도록 산업재 원자재는 계속 올라간 어떤 기록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자재는 일단은 꺼져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지금은 네. 어떤 걸로 폭등했다? 공급 요인, 쇼티지에 의해서. 그걸 요즘 시장에서 제일 유행하는 말 중에 버틀렉, 뭐죠 그게? 그 병목 현상. 이거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죠. 예, 아까 말한 집중적으로 주문과 재고 떨어진 것들이 겹쳐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요인은 이 지금 보시는 차트는 뭐냐면 올해는 기저효과로 높게 나타나지만 반대로 내년엔 그럼 어떻게 될까? 이번에 올해 4% 올랐어요. 그럼 내년 5월에는 4%보다 더 올라야 물가가 높은 걸로 나오죠? 그쵸. 그럼 내년도에는 기저효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뚝 떨어지게 나온 걸 네.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이거는 사실적으로 어떤 정말 중요한 의미입니까? 아니잖아요. 올해가 높았기 때문에 내년이 낮은 거잖아요. 네, 네. 실제가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저효과라는 게 일시적일 가능성은 극히 높은데 지금 여러분이 듣는 뉴스는 이게 마치 장기적인 요인인 것처럼 네. 시장을 폭락시켜내고야 말 것 같은 요인으로 네. 들리기가 쉽다. 맞아요. 하도 유동성 장세라고 하다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야, 그 유동성의 결과가 이런 재앙을 만드는 건가? 네. 이런 생각이 스토리가 맞아 떨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포가 사실적이고 현실적이고 타당한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뒷받침하는 지표들인데 뭐냐면 보세요. 지금같이 주문이 쏟아지는 이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요, 소비가 이렇게 충분히 높다는 거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시기가 또 없잖아요. 그쵸. 근데 보세요. 맨 왼쪽에 있는 이 차트 보세요. 이 상황에서 공장 가동률 같은 것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미친 거죠. 지금처럼 주문이 쏟아지는데 공장 가동률이 왜 떨어져? 그럴 리가 없는데. 그죠? 네. 그리고 제가 쓴 책에 보시면은 여름 장세로 들어가려면 공장 가동률이 70에서 80%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랬지. 네. 어디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쵸. 그죠? 그럼 이거 미친 거죠. 그럼 생각해 봐야죠. 네. 근데 잘 보세요. 공장이 가동될래도 부품이 안 도착하면 공장이 가동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공장에 부품이 와야 공장을 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장 가동률 하락은 만약에 다른 지표가 없었으면 이건 경기가 나빠지는 신호예요.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네. 수요가 없다는 뜻이고 주문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공장을 안 돌린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누구라도 의심할 수 없는 수요가 확실하게 보이는 이 시점에서 공장 가동률이 떨어졌다는 소리는 뭔가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는 거고. 그렇죠. 의심되죠. 네, 그 뭔가 이상한 일은 뭐냐면 공급이 쇼티지가 나서 돌리지를 못한다. 여러분 뉴스를 봤잖아요. 자동차 반도체가 없어서 GM이 회사를 세웠다. 혼다가 회사를 채웠다. 예, 들으셨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동률 떨어졌다? 옛날 같으면 경기 나빠지나 보다 했을 텐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화면 보시면 재고순환지수라고 재고지수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 뭐 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고는 기본적으로 이제 미래를 예측하고 만들어 놓는 숫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면은 사실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엄청난 수요가 얘를 빨아들이고 있거나 그런데 작년처럼 재고를 줄여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있으면 이런 재고 바닥이 나와요. 그렇죠. 지난달이 재고 수치로 보면 23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낮았는데 이번에 더 갱신을 해버린 거죠. 이것도 똑같이 이유가 뭐냐? 공급 쇼티지 때문에 재고가 더 바닥을 치고 있다. 재고 순환지수라는 게 뭐냐면 생산과 재고를 차이를 보는 건데 이 재고 순환지수가 역사상 최고치예요. 보세요. 제일 높지 않나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파란색. 네. 재고 순환 미국 최고예요. 최고. 네. 예. 이런 일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특이한 모습. 그 다음에 보시면 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객 재고는 바닥을 떨어뜨리고 있죠. 지금 요거 회색이죠. 네. 그런가 하면 주문 잔고는 어때요? 엄청나게 올라가고 무지하게 늘어나네. 공급 지연 보이시죠? 무지하게 늘어나네. 네, 이게 지금 이 경기가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는 네. 거죠. 수요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그 수요에 비해서 재고가 적은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보통의 리스타킹 장세보다 더 강력한 이유가 더 특이한 이유가 작년도는 너무나 좁혀서 할 수밖에 없었다. 왜? 두 가지 요인 때문에. 하나는 소비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요인이 있었고 네. 두 번째 생산 자체를 못했다. 셧다운 됐으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네, 대표님 확대해 주시니까 되게 좋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잘 보이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네네. 그 그래프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이실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건 좀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실 인플레이션을 장기적으로 보면 높아질 수 없는 요인이 있다는 건데 지금 이게 이제 아시죠? 그 캐서린 우드의 얘기예요. 그 사람이 얼마 전에 낸 보고서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했는데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없다. 디플레이션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다 뭐냐면 기술이 물가를 급격하게 하락시킨다는 거죠. 여기 써 있는 거 뭐냐면 헬스케어가 20% 차지하는데 GDP에 네. 그래서 헬스케어가 굉장히 물가에 영향을 많이 줘요. 네. 그런데 이 헬스케어 관련된 비용이 극도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시퀀싱 코스트라 그래가지고 유전자 관련된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헬스케어 값이 아주 급락하고 있다. 두 번째 오른쪽에 보시면 만약에 2차 예를 들어서 전기차 볼까요? 2차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이 28%나 떨어졌단 말이죠. 배터리 값이 떨어지니까 차값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전기차는. 네. 그래서 디플레이션 강하게 나타나. 로봇 값이 마이너스 25%나 떨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네요. 로봇으로 대체되면 인건비 확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아니라 그 비용. 그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의해서 비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좀 빠르게 좀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건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연준이 금리를 올릴까봐, 빨리 올릴까봐 그런 네.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생각할 때 지금 보시면 제롬 파월은 처음부터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올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3월 5일자인가요? 3월 5일자 보시면 4월 달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인플레 올 수 있지만 일회성이라고 본다 네. 라고 얘기했고 오늘 여기 보시면 클라리다 연준 부회장 얘기가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네. 고용이 더 중요하다. 노무라에서도 인플레이션 우려 지나치다. 이거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숫자에 놀랄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가져올 진정한 어떤 그 결과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연준이 어떤 짓을 할까 이게 두렵다는 거죠. 그쵸. 근데 연준은 정작 이렇게 높게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거를 이미 말해왔다라는 네, 거죠. 일시적일 거라고 얘기했던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은 여기 말씀드린 코어 PC라는 인플레이션을 참고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발표된 인플레이션 말고 네네. 매월 말에 나오는 코어 PC 인플레이션을 보는데 그 코어 PC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현재는 이 정도 있지만 일시적으로는 급등할 걸로 이미 예상한다. 다만 보세요. 다음 추세가 어떻게 되나요? 하락하죠. 예, 2022년, 네. 23년도에는 내려가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추세적인 인플레이션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큰 그림을 생각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자잘한 뉴스들은 항상 어떤 걸 포함하고 있냐면 노이즈와 소리를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이게 시그널인지 네. 아니면 노이즈인지를 구별해야 될 만큼 시장에는 수많은 노이즈가 항상 섞여 들어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높게 나왔다 주식 팔아야 될 것인가?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정말 이게 노이즈인지 네. 이게 정말 시그널인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그 하나하나의 뉴스에 다 집중해서는 판단력이 없으니 가장 그래도 좋은 방법이 우선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지금 시장은 어디에 있는가를 보는 네. 거다. 왜? 시장이 좋은데 나만 쪽박 차는 경우는 뭐냐면 개별 주식 잘못 선택한 경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장과 같이 가는 데 투자되어 있다면 시장이 올라가면 난 덩달아 올라가. 예. 그러니 내가 개별 주식만 하고 있지 않으면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지만 않는 경우는 시장이 어디에 있는지가 내 성적을 많이 좌우한다.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시장이 어디 있는지를 보는 그게 중요한데 지금은 어디라고요? 지금은 봄과 여름의 가운데. 예. 실적 장세 바로 눈앞에 와 있는 거죠.